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1차적 사회안전망과 2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영된다. 엄격하게 구분되어지진 않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죠? 이것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진다기보다는 어떻게 같이 병용하여서 사용하죠. 1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되는 안전망.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게 경제적 안전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립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제 2차적 사회안전망이 등장하는 겁니다. 주로 공공부조 제도가 있고, 1차적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예가 내가 벌어서 낸 돈 가지고서 어떻게 사회보험제도 운영하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하죠.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의 선택권. 이것을 소비자의 권리라고 했었었죠. 그런 면에서 현금급여는 상당히 좋은 급여 형태입니다.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관 관리 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현금급여가 있고 현물급여가 있었을 때, 자, 현금급여는 무슨 효율성이 좋았었습니까? 운영 효율성이 좋습니다. 현물급여는 무슨 효율성이 좋죠? 목표 효율성이 좋았었죠. 자, 운영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사용되어지는 예산 가운데서 간접비, 즉 운영비죠. 간접비가 운영비죠. 이 간접비의 비중이 작다는 겁니다. 작다 보니까 직접비, 즉 서비스의 수혜자가 받아야 될 정책으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받아야 될 몫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운영 효율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죠. 지금 관리 운영비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 준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운영 효율성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자, 오남용의 위험이 큰 거 순서대로 본다면은 현금급여가 오남용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증서, 그 다음에 현물이 어떻게 되나요? 오남용의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금은 돈을 주는 겁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생계비를 주면은 당신 이거 갖고 먹고 살 거, 주부식을 사는데 또는 피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십시오라고 줬는데 이 돈 갖고 가서 어떻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술을 사 먹거나 이러면 정책 목표에 어긋나죠. 그게 오남용입니다. 오남용의 문제가 제일 큰 것이 바로 현금급여. 반면에 오남용 문제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이 뭐다? 현물급여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 말씀드렸죠.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뭐죠? 개인들의 복지 욕구, 이건 개별화된 욕구죠. 그렇죠. 이건 소비자 선택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현물급여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욕구를 근거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형태를 정해서 지급하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보여주시고요. 3번 보시면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 꼭 시험 문제에 등장을 했고 또 나왔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은 기존의 구빈 제도로 운영되어져 왔던 이 영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더 이상 이 구빈 즉 공공부조 시스템만 가지고서는 운영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뭘 강조합니까?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무슨 제도?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런 영국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회보험은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그 다음에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즉 공공부조 제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즉 사회보험 제도 강조했다.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자, 정액부담, 정액급여 원리,
베버리지는 자 5가지를 5대학으로 규정했다. 자 베버리지의 5대학 어떻게 보나요? 나, 무, 결, 불질러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예. 나태, 무지, 결핍, 불결, 질병 5가지를 5대학으로 봤고요. 자 정액 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제도 중시했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4번 보시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산재보험 특징을 묻고 있는데요.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맞고요.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은 곳에는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가 되죠. 자, 당연 적용 사업자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고요. 보험료는 계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 자, 산업 재해보상 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답은 몇 번? 예, 3번입니다. 5번 보시면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가체계상 소득 상한선과 소득 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소득 하한선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 소득 하한선은 높게 설정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고, 소득 상한선을 낮게 유지하면 고소득 계층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소득 계층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소득 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 간 연금급의 편차를 일정 수준에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소득 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소득 상한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6번 보시면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볼까요?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 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선별적 제도입니다. 선별적 제도라는 것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정책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어떻게 일부만을 선택해서, 즉 선별하여서 제공하죠. 그 일부라는 건 누군가요? 본인 또는 개인 또는 그다음에 가족 또는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선별해야 됩니다. 이 선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별하는 데 필요한 공무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행정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 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사회보험은 보편적 제도잖아요. 모든 국민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공공부조보다는 어떻게 훨씬 더 덜 드는 거죠. 가구당으로 계산한다면.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자, 국기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기금이 아니라 조세에 의존하죠. 재원 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지 않죠. 수급자는 그냥 받는 자고 재원 부담을 하는 자는 이제 국민들이 되는 거죠. 소득이 있는 자들이 되겠죠. 대상 선정에서 부양 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보죠. 첫 번째가 바로 뭔가요? 부양 의무자 조건하고 두 번째는 소득 인정액 조건이었었죠. 부양 의무자는 어떻게? 일촌 직결조 및 그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고,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자, 그것도 기억해 두십시다. 선정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맞습니다. 이게 바뀌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여서 몇 %이면 준다 안 준다를 정해놨죠. 과거에는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소득 인정액을 최저 생계비에 맞췄는데, 지금 바뀌어진 법에서는 어떻게 소득 인정액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맞췄다는 사실도 좀 기억해 두십시다. 7번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 했습니다. 자,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눴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보수주의 복지국가, 세 번째가 사회주의, 삼인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조합주의 복지국가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이 삼인주의 복지국가를 뜻하는 것이죠. 자, 보면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사회보험과 관련되어져서,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산재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 주체가 존재하고 제도의 적용은 임금 근로 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제도 적용 대상이 임금 근로 계층이라 하면 뭐죠? 수입이 있는 자들, 즉 보편적 국민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사회복지제도는 위험별로 구분하며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조합 단위의 제도로 인해서 위험 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자, 보시고. 자, 8번 보시면은 존 롤스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 자, 이 롤스의 사회정의론이 시험 문제에 지금 3년째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무지의 비일, 원적 상황, 차등의 원칙. 자, 획일적 평등 사회라고 하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죠. 최소 극대화의 원칙까지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9번 보시면은 후기 산업 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후기 산업 사회입니다. 보면 노인 부양비가 감소한다. 자, 후기 산업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예, 수명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부양비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증가된 것이고, 인간 욕구가 다변화돼 가고 있고요.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아동 및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 이건 뭔가요? 가족 해체 현상 또는 가족 구조의 변화하고 서로 맞는 이야기죠. 자, 10번 보시면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전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고용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화, 뭐 다국적 기업, 그렇죠.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고용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졌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 구성원이 증가되었다. 우리 사는 세상을 지금 다문화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저출산 현상이 주요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됐다. 이거 뭐 매일 듣는 뉴스 얘기잖아요, 그죠?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복지 재원 마련이 용이해졌다. 저성장 체제로 들어갔죠. 예, 지금 많은 선진국들의 이 고민이 바로 이 저성장입니다. 이 저성장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이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확충하거나 또는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더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한계점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은 소득 빈곤 및 소득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지니계수는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 지니계수 아시죠? 예, 0서부터 1 사이인데 1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더 불평등하다 알고 있을 겁니다. 0쪽으로 갈수록 평등하다. 자,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예, 맞는 얘기고요. 소득 빈곤의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착하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소득이 가장 낮은 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에서 계층 이동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맞죠? 로렌츠 곡선에서 수직선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로렌츠 곡선에서 수직선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5번 틀렸고요. 자, 12번 보시면은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공공부조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급여는 어떻게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어떻게 신청주의를 주장하고 있죠. 자, 그 신청 과정 거치고요. 자산조사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한다. 맞습니다. 공공부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산조사를 한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자, 공공부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공부조 제도의 책임을 중앙정부, 즉 국가와
그리고 지방 정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자체. 자, 그다음에 사회보장 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 재원 대비 소득 전배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가장 높다라고 보셔야 되죠. 자, 13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공공부조 정책을 뜻하는 것인데,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는 전부 뭔가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종류를 뜻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를 총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제급여, 해상급여, 그 다음에 자활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 그 다음에 생계급여, 그 다음에 주거급여, 마지막에 의료급여죠. 이렇게 7가지 급여를 나열해 놓고 지금 그걸 묻는 문제예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를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14번 보시면은 공적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적립 방식이 있었었고, 두 번째가 부과 방식이 있었습니다. 적립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이 들어서 받을 연금을 젊었을 때부터 미리 쌓아뒀다가 내가 연령이 되면 어떻게 그 연금을 받는 형태가 적립 방식이었었죠. 가장 형평적 형태의 연금 재정의 운용 방식이었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연금 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예측 기술이 뭐 1, 2년짜리 예측이 아니라 그건 몇 수십 년짜리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적립 방식이 좀 어렵다.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형평적이다. 자, 부과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세금이죠. 조세처럼 젊은 세대가 그 해에 노인들에게 지급되어질 연금만큼 부담을 해갖고 그것을 어떻게 부담을 해서 부과를 받아서 그걸 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해에 지급하는 단기식, 즉 1년짜리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부과 방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세금처럼 한 해 사용되어질 연금을 싹 걷었다가 탁 주면 끝나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점은 형평적이지 않죠. 이런 부과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대 간재분배입니다. 세대 간재분배라고 해서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 노인들을 부양하는 형태의 이런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이 바로 이 부과 방식 체계입니다. 형평적이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다. 보시면은 적립 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서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 맞고요. 부과 방식은 매년도, 그렇죠? 연금 재정의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맞죠?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에서 수지 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수지 상등의 원칙을 고려해야지 왜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죠. 부과 방식 연금 제도는 도입 당시에 노인 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과 방식은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주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를 부양하기 때문에 적립하지 않았던 노인들, 즉 젊었을 때 자기연금을 적립하지 않았던 노인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적립 방식 연금 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맞습니다. 15번 보시면은 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평가 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이 우선한다. 정책 목표가 더 중요한 거지 왜 측정의 용이성, 어떻게 하면 측정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죠. 이건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양적 질적 평가를 같이 쓸 수 있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16번 보시면은 사회복 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과거 정책을 볼 수도 있고, 자, 해외 정책을 검토할 수도 있고, 사회과학적 지식도 쓸 수 있고, 자, 직관적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의사결정 또는 정책 결정의 방법 중에서 이 직관적 의사결정 또는 직관적 정책 결정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17번 보시면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 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자,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진다기보다는
기반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가 아니라 아주 급증하고 있죠. 급증.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기초연금제도 같은 것인데 이런 연금제도 들어서면서 기초연금제도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자,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근로장려세제 같은 것들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맞죠.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체적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지 사업을 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여력이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복지 사업을 많이들 펼치고 있죠. 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변화하고 있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즉 제도적 또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18번 보시면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자,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더라. 당연한 얘기고요.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서로 상호 상생적인 역할을 한다. 상호 상생적 역할을 한다. 즉 경제정책이 어려워질 때 사회복지정책이 그 부분을 메워준다. 이런 얘기죠. 또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이 어려울 때 경제정책을 통해서 그 재정을 메워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그 유명한 자동안전장치 시스템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자동안전장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19번 보시면은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서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정부가 조대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서 실현한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적 소득 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 불안정한 소득 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보면 자, 우리 소득 재분배라는 거. 자,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소득의 분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재분배를 얘기하죠. 이 소득 재분배하고 똑같은 말이 뭔가요? 2차적 분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1차적 분배라는 것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는 1차적 분배가 이루어지죠. 1차적 분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딜, 즉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생산자, 소비자 사이의 이런 거래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 부가가치를 통해서 이 생산자, 그러니까 기업이 되겠죠, 주로. 또는 자본가가 되는데 이 자본가의 이 부의 양이 점점 증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한정되어져 있는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쏠리면은 우린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모순은 바로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1차적 분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회정책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소득 재분배, 즉 2차적 분배를 하는 거죠. 2차적 분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티트머스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라고 했죠. 자,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자가 가난한 자한테 어떻게 받지 아니하고 한쪽 방향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소득 재분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보니까 소득 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이런 형태를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 거래.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시장 기능의 모순에 따라서 2차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놔야지 맞는 얘기죠. 자, 20번 보시면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보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져 있고 기본연금액의 균등 부분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나타나고 2008년 이후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비례 상수가 매년 0.5%씩 감소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죠. 예.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해서 산정한다. 그러니까 연금의 국민연금의 연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낸 연금액에 비례한 기본연금액 더하기 부양가족연금액 이 두 개를 합해서 국민연금액이 구성되어져 있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디귿만 틀렸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시설급여, 그러니까 재가급여, 그다음에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자, 시설급여 제공기간에는 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이제 시설급여, 이제 재가급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별현금급여가 있죠. 자,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은 현행 노인복지법 예, 제34조를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죠.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노인 요양원이죠. 여기서 시설급여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 전문 요양병원, 병원은 이제 의료법상의 기구인데 이건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자,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뭐하고 뭐가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원이 있다. 이게 맞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예,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이라고 하여서 국가가 급여를 제공할 때 어떻게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다. 우리의 재가급여 종류 뭐가 있었습니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게 이제 복지용구 같은 거죠. 이렇게 6가지가 있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자, 답은 몇 번? 예, 4번입니다. 22번 보시면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모두 고르는 것은 했습니다. 휴직자, 60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경감 대상자가 아닙니다. 섬이나 벽지나 농어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경감 받습니다. 답 몇 번? 예, 4번이고요. 23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어져 있죠. 자, 산재보험의 급여 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되는 것 아니고요. 산재보험은 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게 되어져 있죠. 각종 민간사회단체는 산재보험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24번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희망한다고 가입해야 될 사람이 가입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죠. 강제 가입한다는 것이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자, 다시 1번을 보니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 그러니까 가입을 하지 않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죠. 예, 맞는 얘기고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자, 자영업자도 직업능력 개발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는 90일에서 240일 받은 요건 아니죠.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25번 보시면은 사회투자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아동세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미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해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사회투자 모형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이죠. 우리가 평등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수량적 평등.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결과의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결과의 평등. 예, 두 번째가 이제 공평. 예, 이걸 이제 비례적 평등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기회의 평등입니다. 이게 평등의 종류인데, 자, 인적 자본의 근본적 육성, 그러니까 사람을 자본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정책적 행위가 바로 교육이죠. 교육한다는 건 뭔가요? 예, 교육한다는 것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평등을 지향해?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 답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으로 고쳐 놓으셔야 돼요. 인적 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서 사회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책론 풀어봤는데요. 올해 정책론의 특징은 뭡니까? 법제론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보장, 그러니까 우리 정책론을 크게 부분으로 나누면 정책 일반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 과정론이 있고, 정책 분석론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보장론 이렇게 네 개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사회 보장론 부분은 사회복지 법제론 내용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 보장론 쪽 얘기가 시험의 절반 이상이 등장을 했다는 거.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요? 예, 법제론 준비를 잘 하셨으면은 정책론 준비도 같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 목표,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